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 2년차에 들어선 30대 여성입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기 마련이고, 준비된 사람만 그 기회를 바탕으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친정 부모님은 성공과는 먼 삶을 살아오셨어요. 가진 거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든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자식으로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분들인데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일어설 것 같은데 매번 돈 때문에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시는 게 그렇게 안쓰럽더라고요.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결국엔 당신들 손으로 성공을 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성공에는 꼭 무임승차하려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집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제 부모님 가게가 대박이 나자마자 숟가락 하나 들고 달려든 인간이 있었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장인 장모 알기를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하게 생각하던 인간이 영광의 순간을 자기가 가로채려는 걸 보니 정말 참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참았던 울분으로 인생 복수를 해주었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넉넉한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늘 쪼들리고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단돈 25만 원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당시 저희 아빠는 연극을 하셨는데 극단에서 받는 한 달 월급이 50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나마도 관객이 들었을 때나 그렇고, 관객이 없을 때는 수익금의 일부를 단원이 나눠 갖는 거라서 1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달도 있고 그 이상을 받는 달도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된 그 달은 25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던 달이었던 거죠.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이 돈 없는 무명배우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제 외가에서는 반대가 심했대요. 오죽하면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집에 가둬두고 집 밖에 못 나가게 했을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못하게 하면 더 끈덕지게 하고 싶은 거.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마치 무대 위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것처럼 더 서로를 그리워하고 애정을 키워나갔거든요. 그러다 결국 엄마가 집을 탈출해 아빠 월세방으로 도망쳐오면서 두 분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당연히 외가에서는 외할아버지를 비롯해 외삼촌들까지 아빠가 일하는 극단에 찾아와 난리를 치셨죠. 무대에 올라야 하는 아빠 얼굴을 족사발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러자 참다 못한 엄마가 외가에 달려가 단판을 지었죠. 앞으로 친정엔 절대 손 안 벌릴 테니까 딸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렇게 부모 형제와 절연을 한 엄마는 아빠한테 청혼을 했어요. 당시 아빠 수중에 있던 돈은 25만 원에 불과했는데도 엄마는 상관없다며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죠.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부모님한테 같은 극단 동료들은 조촐한 결혼식을 열어주었어요. 무대 의상을 개조해 만든 웨딩드레스와 객석에서부터 이어지는 버진로드. 청춘이라서 가능했던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 결혼식을 했던 아빠는 얼마 뒤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저를 가지셨거든요. 자식이 태어나는데 대학생 용돈밖에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연극을 지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연극 무대에 서면서
자연스레 습득한 목공 기술 덕분에 아빠는 금방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비록 공사판 일이었지만 연극을 하던 때보다는 훨씬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더군요. 제가 젖을 떼면서부터는 엄마도 일을 시작했어요. 비록 대학 졸업은 못했지만 명문대 출신이라서 과외자리도 구할 수 있었거든요. 두 분이 안팎으로 열심히 돈을 번 덕분에 생활은 많이 안정되었지만 꼭 이럴 때 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아빠가 공사장에서 낙상을 하는 바람에 다리를 비롯해 많이 다치셨고 보상금은커녕 반년 가까이 내리 쉬게 되면서 가세는 더 기울어 갔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꼭 사기꾼들은 사람이 힘든 순간 달콤한 말을 앞세워 접근하기 마련이니까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던 그때 아빠 옆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아빠한테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는 대학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며 아빠한테 자기 가게를 인수하라고 한 거예요. 당장 돈이 없어서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자 자기가 아는 곳에서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그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하라고 한 거죠. 당시 저희 아빠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나머지 보증금은 장사해서 천천히 갚아. 나도 젊을 때 지겹게 고생을 해본 놈이라 그쪽 사정 뻔히 아는데 없는 돈 만들어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주방이랑 호리모들한테는 그쪽이 내 조카라고 얘기해 둘 테니 많이들 도와줄 거야. 나도 그 자리에서 돈 벌어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고 작지만 건물 하나 샀으니 젊은이도 열심히 벌어서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라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빠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그 아저씨가 알려준 곳에서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은 보증금의 일부라는 명목으로 옆 병상 아저씨 손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가게에 출근한 아빠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가게 주인이라던 사람이 알고 보니 가게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쪽도 그 인간한테 사기당했어요? 아휴, 이번 주만 벌써 몇 번째야. 그 인간 자기가 우리 가게 인수하겠다고 툭 하면 가게에 사람 끌고 찾아와서 주방이며 창고며 여기저기 들쑤시고 간 사람이에요. 금방 계약할 것 같아서 귀찮아도 잘 대해줬더니 아우 썩을 놈의 새끼. 그래놓곤 갑자기 연락을 뚝 끊더니 이 난리가 난 거지 뭐. 그쪽은 얼마나 뜯겼어요? 우리 가게가 생긴다는 생각에 대출도 받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던 엄마와 아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게 저희 부모님이 당한 첫 번째 사기였어요. 상황이 어떻든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했던 아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댔어요. 사금융권에서 한 대출이라서 이자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일만 했다고 보면 될 정도로 아빠는 죽어라 일을 했고 3년을 꼬박 벌어서 그 돈을 갚았어요. 마지막 원금과 이자를 갚으러 갔더니 대부업체 사장이 그러더래요. 지금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 이자의 원금까지 다 갚은 사람은 저희 아빠가 처음이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살라고 아빠를 유명한 대박집에 연결해 주었어요. 그 식당에서 아빠는 7년 동안 일을 배우며 돈을 모았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엄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셨어요. 아직은 제가 어려서 집에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4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엄마는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집은 조금씩 사정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아빠한테 기회가 찾아왔죠. 대박집 사장님이 아빠한테 분점을 내주시기로 한 거예요.
워낙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서 분점을 차리기만 하면 논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따놓은 당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든 분점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대부업체 사장님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사금융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미 경험한 아빠는 거절을 하셨죠. 엄마도 그건 반대를 하셨거든요. 결국 눈앞에서 좋은 기회를 놓친 아빠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셨어요. 대박집에서 7년이나 열심히 배운 기술이 있으니 맛으로 승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엄마마저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 일에 매달렸지만 엄마 인건비는커녕 가게 새도 안 나오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도 들인 돈이 있으니 쉽게 장사를 접을 수는 없고 무료 시식회도 열고 전단지도 뿌려가며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결과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고 하는 수 없이 가게를 접게 되었죠. 하필 제가 막 대학에 입학을 앞둔 시기라서 제 대학 등록금까지 겹쳐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은아, 아빠는 4살 때 부모한테 버려져서 시설에서 자랐어. 살면서 내가 제일 부러웠던 거 뭔지 아니? 공부하라고 혼내는 부모님이었다. 시설에서 사는 동안 아무도 내 성적에 대해 관심이 없었거든. 내가 대학을 가든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내 부모가 아니었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 상관없었으니까. 하지만 넌 아니잖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어렵게 붙은 대학까지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아빠는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나이까지 이러고 살고 있지만 넌 달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 대학 등록금은 걱정 마라. 아빠 아직 짱짱해. 뭐 하면 공사판에 다시 나가도 되고 가게가 없으면 포장마차 끌고 나가서 장사해도 돼.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나 해. 그게 엄마 아빠를 위하는 길이야. 모든 부모 마음이 그렇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제 학업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분들이었어요. 결국 아빠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남긴 집기와 재료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셨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아무 데서나 장사를 할 수는 없고 노점 허가를 받아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얼마간의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대학을 다니는 4년 내내 저희 부모님은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날에도 길 위에서 장사를 하셨고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날에도 불 앞에서 더위와 싸우며 장사를 하셨어요. 이런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있었죠. 취직이 되고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매달 월급이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부모님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도움이 못 돼서 속상했거든요. 학생인 저로서는 장학금을 따거나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 정도 하는 게 다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가사의 보탬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물론 회사 생활은 정말 힘들었지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기랑 선후배들이 월급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 백을 사들 때 저는 열심히 적금을 들었어요. 길 위에서 장사하시는 부모님께 번듯한 가게를 얻어드리고 싶었거든요. 8년간의 직장생활 끝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부모님께 만기 적금이 된 통장을 내밀었어요. 모자라는 건 내가 대출받아 드릴게요. 이제 길에서 고생 그만하시고 가게에서 장사하세요. 제 딴엔 내심 뿌듯해하며 한 말이었는데
아빠가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이 녀석아, 그걸 왜 네가 걱정해? 가게를 차리든 길에서 장사를 하든 그건 엄마랑 내가 결정할 일이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침잠 못 자고 툭 하면 야근해서 번 자식 돈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겠냐. 가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건 네 결혼 자금으로나 써. 끝내 아빠는 제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바람에 오로지 부모님 가게 차려드릴 생각으로 8년 동안 죽어라 돈을 모았던 저는 한동안 허탈한 마음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써본 적이 없던 저는 그 많은 돈을 그저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배 하나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어머 미쳤어. 그걸 은행에 뭐하러 넣어둬. 이제도 얼마 안 되는데. 이참에 지은 씨도 투자를 좀 해봐. 요즘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많잖아. 남들은 투자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손에 돈을 쥐고도 안 하면 바보지. 내가 잘 아는 투자자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 줄게. 아니요, 됐어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어요. 잘못해서 힘들게 번 돈 날리느니 그냥 은행에 넣어둘래요. 지은 씨, 내가 꼭 투자를 하라고 그 사람을 소개해 준 건 아니야. 자기도 이제 나이가 꽤 찼는데 슬슬 연애도 하고 결혼 생각도 해야 할 거 아냐. 나도 지은 씨랑 비슷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기나 해. 선배는 싫다는 저를 끝내 미팅 자리까지 내보냈어요. 상대 남자는 한눈에 봐도 자신감의 참모습이었어요.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닌데 당당한 걸음걸이와 확신에 찬 말투가 꽤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성으로서 관심이 가는 타입은 아니어서 첫 만남 이후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 저희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말로는 퇴근길에 회사 앞을 지나다가 들렀다고 하는데 딱 보면 모르나요. 일부러 온 게 분명했죠. 딱히 반갑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까지 와준 성의가 고마워서 제가 저녁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를 꽤나 비싸 보이는 이태리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지 뭐예요. 그런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터라 메뉴판을 받아든 순간부터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할 겨를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주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차에 두고 온 게 있다며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좀 전에 주문한 음식값을 계산해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대접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당은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안 됐거든요. 웨이터를 불러 메뉴판을 다시 받아 가격을 봤는데 세상에 1인 코스 금액이 27만 원이지 뭐예요. 거기다 서비스 요금 및 부가세는 별도였고요. 순간 눈탱이 맞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자가 테이블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 앞에 커다란 쇼핑백을 내밀더군요. 해외 출장 갔다가 하나 샀어요. 지은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별거 아니니까 받아주세요. 평소 같으면 끝까지 사양하고 안 받았을 텐데 생각지도 않게 저녁값으로 5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게 된 참이라 당당하게 받았어요. 이거라도 받고 오늘 날린 밥값을 챙겨야겠다 싶었죠. 코스 요리는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맛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밥을 먹는구나 생각하니 평생 외식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날 잡아서 여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녁을 잘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이미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잠깐 밖에 나갔다 오면서 남자가 미리 계산을 해둔 거였죠. 순간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와서 당신이 밥값 냈으니 이건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고 난감했죠. 그래서 다음엔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휴대폰을 꺼내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음이면 정확히 언제죠? 혹시라도 지은 씨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정해요. 언제가 편하세요? 솔직히 반은 진심, 반은 빈말이었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오니 날짜를 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죠. 집에 돌아와 쇼핑백을 열어보니 백이더라고요. 사이즈도 들고 다니기에 적당하고 바느질도 탄탄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가방이 가죽인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입사할 때 샀던 가방 하나로 지금껏 버티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안 그래도 가방을 하나 새로 살까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질 좋은 가죽 가방을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게 그냥 가방이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남자가 사준 가방을 들고 출근을 했더니 여직원들이 달려와 제 가방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선배,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을 텐데? 야, 지은 씨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이 비싼 걸 어떻게 살 생각을 다 했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두쇠 지은 씨가 말이야. 다들 왜 그래요? 이 가방이 좋은 거예요? 제 말에 저를 둘러싸고 있던 여직원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곤 인상을 팍 썼어요. 지은 씨,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이거 명품이잖아. 그것도 아무나 못 사는 에르메스. 설마 모르고 산 거야? 못해도 2천 가까이 줬을 것 같은데? 네? 2천이요? 아니 무슨 가방이 그렇게 비싸요? 난 그저 출장 갔다가 샀다고 주길래 받았는데. 그 말에 여직원들 사이에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출장 선물로 그 비싼 백을 사주냐고 말이죠. 모르면 모를까 백 가격을 알게 된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백을 받았을 때 그대로 포장해서 쇼핑백에 담아뒀어요. 금요일에 돌려줄 생각으로요. 그런데 금요일 오전에 남자한테 전화가 와서는 회사에 일이 생겨서 오늘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고 다음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끝으로 한 달이 넘도록 남자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던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옆에서 귀찮을 정도로 말을 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연락이 없어지니까 왠지 초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딱히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저 몇 번 만나 차랑 밥 정도 먹은 사이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 남자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연락이 없은 지 2달여 가량 지난 시점에 남자가 연락도 없이 저희 회사 로비로 찾아왔더라고요. 로비에 서 있는 남자를 보니 왜 그렇게 반갑던지. 연애할 땐 먼저 상대에게 애가 타면 지는 거라더니 제가 딱 그 짝이었죠 뭐. 2달 만에 다시 만난 남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서울 야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이미 지난 2달 동안 남자에 대한 마음이 커졌던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남자와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옷, 백, 구두, 반지랑 목걸이는 수도 없이 받았죠. 당시엔 제가 명품에 대해 너무 몰라서 그냥 받았는데 이것들도 다 명품이었더라고요. 그것도 엄마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지은아, 너 요즘 씀씀이가 너무 커진 거 아니니? 네 방에 명품 백이며 화장품, 액세서리들이 왜 그렇게 많아? 한두 푼 하는 것들도 아니던데. 엄마, 그거 비싼 거야? 난 선물 받은 거라서 가격은 몰랐지. 얘는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딱 보면 모르니? 네 손목에 찬 그 시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건데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너한테 이런 비싼 물건들을 사준 거냐고. 세상엔 공짜는 없는 법이야. 그 비싼 걸 너한테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 비싼 걸로 여자 꼬시지 않는다고. 엄마, 정훈 씨 이상한 사람 아니야. 투자회사에 다니는데 워낙 성과를 잘 내서 연봉도 높고 자기 자산으로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 나한테 다른 의도로 선물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다 지난 일이지만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그 말은 만고 진리였으니까요.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제가 만원 버스에 시달리며 출퇴근하는 게 안쓰럽다고 작은 차를 뽑아주었어요. 말이 작은 차지 그 역시 수입차로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였죠. 솔직히 매번 명품에 비싼 선물들을 받다 보니 당시엔 물건의 가치에 대한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선물도 처음에야 부담을 느꼈지 매번 비싼 선물을 받아버릇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더군요.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도 돈을 안 쓰고 살아서 구두쇠란 별명으로 불리던 저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어 모든 여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게 됐고 그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은 있어도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단꿈에 빠져있던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유명 호텔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대한 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결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옥으로 변해버렸죠. 제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건 사실이지만 남편 씀씀이와 달리 저희 시댁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제 남편은 개천에서 난 용이었거든요. 대학 시절 때까지만 해도 학비를 못 내서 몇 번이나 휴학을 하면서 고학생으로 살았고 취직을 한 후에 운 좋게 큰 성과를 내면서 조금씩 돈을 만지게 된 경우였어요. 그렇게 번 돈을 종잣돈으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고 회사 월급보다 자기 돈을 굴려 모은 돈이 몇 배나 될 정도로 투자를 잘 해나갔어요. 그 덕에 30즈음엔 자산이 50억이 넘게 불어났고 그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매달 들어오는 수익금만 해도 억대가 넘었으니 돈이 무서운 줄 모르고 물건을 살 때 돈이 아까운 줄도 모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벌면서도 자기 부모를 챙길 줄은 몰랐죠. 솔직히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자라면서 지질이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난 죄로 얼마나 남들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알아? 내가 2번이나 등록금 못 내서 휴학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라고 나보고 대도 않는 대학 때려치우고 공장에 취직해서 돈이나 벌라더라. 그게 부모가 할 소리냐? 자식한테 해준 게 없으면 부모도 자식한테 바라면 안 되지. 남편은 시부모님께 쌓인 게 많았는지 좀처럼 시댁에 돈을 쓰려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만 혼자 시댁에 보내거나 할 뿐 시부모님께 용돈 한 번 보내드린 적이 없었죠. 보다 못한 제가 남편 대신 시부모님 용돈을 챙기고 명절이며 생신 등을 챙겼어요. 자기 부모한테도 그러는 사람이 장인 장모한테 잘할 리가 없었죠. 그래도 내 남편인데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저는 남편이 보내준 걸로 하고 용돈이며 선물들을 사보내곤 했어요. 사실 얼마 안 되는 용돈과 선물을 보내면서도 남편 눈치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을 하면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가게를 꾸려나갔거든요. 자의에 의한 퇴사는 아니었고 회사 내에서 명예퇴직자 명단에 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고민하던 차에 남편이 결혼 후에는 살림만 해줬으면 한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 퇴사를 해버린 거였죠. 결혼 후에도 남편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았고 그래도 매달 주는 생활비 액수가 상당했기 때문에 저도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하루는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평소 자주 보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저는 여자들 틈에서 겉돌고 있었어요. 남편 대학 동기들 모임에는 몇 번 나가봤지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간의 사모임에는 처음이었거든요. 그 모임은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투자를 맡긴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었는데 그 안에서 제 남편은 꽤 유능한 금융맨이자 화끈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대학 동기들 모임에서보다 남편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사업 투자 얘기를 하던 남편이 뜬금없이 제 친정 얘기를 꺼낸 거예요. 부모복 없는 놈은 처가복도 없나 봐요. 어떻게 된 게 사방이 내 돈 빼먹으려는 인간들밖에 없어요. 장인 장모마저도 거머리 같은 사람들 만나서 매달 돈을 쪽쪽 빨린다니까요. 아휴, 이놈의 인생 역같아서 정말. 남편의 말에 사람들은 제 눈치를 살폈어요. 방금 전까지 제게 웃는 얼굴로 대하던 사람들은 어색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몇몇은 괜찮느냐고 남편분이 좀 취하신 것 같다며 위로 아닌 위로까지 하더군요. 그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이 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인상 풀어. 내가 맨날 너한테 가져다주는 돈이 얼만데 감히 내 앞에서 똥 씹은 표정이야. 남의 돈을 받아 처먹으려면 더럽고 치사해도 그 앞에선 웃는 낯으로 대해야 되는 거야. 돈 받았으면 본값을 하라고. 남편은 마치 저를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대하듯 한 소리를 해댔고 눈미러로 저와 눈이 마주친 대리기사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날부터 제 가슴속에는 이혼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어요. 굶고 살아도 저런 인간 돈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남편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고개 숙일 이유가 없더라고요. 비록 제가 밖에서 돈을 벌지는 않지만 집에서 가사노동은 하고 살잖아요. 더러운 남편 비위 맞춰가며 시댁 살림도 챙기고 있고요. 그깟 몇 푼 안 되는 돈 내 친정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야. 내 가사노동비에서 떼어드린다 생각하면 문제도 아닌 거였어요. 생각을 바꾸니 남편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더군요. 그래,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내가 살 궁리는 해놓고 하자 싶어서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직장 다닐 때 사수였던 분이 독립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정직원 외에 프리랜서도 고용해 쓰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제게 달라고 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일감이 있을 때마다 목돈이 들어오니 자투리 시간을 할애해서 일하는 것 치고는 벌이가 꽤 쏠쏠하더라고요.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잘 이어가고 있으니 남편도 제 부업에 대해서는 알 리도 없었고요. 그러던 차에 부모님이 오랜 노상장사를 끝내고 가게를 차리게 되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차린 가게인 만큼 부모님께는 꽤 의미가 있는 창업이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제가 부업으로 번 돈을 보태드렸더니 이번에도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나름의 투자라고요. 저 그이랑 조만간 이혼할지 몰라요. 이미 마음은 정했는데 아직 시기를 못 정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 투자금으로 받아주세요. 저 나중에 이혼하고 정말 돈이 필요할 때 그때 회수할 테니까요. 자식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아무렇지 않을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제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대충은 알고 계신 터라 딱히 반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시작한 제 부모님 가게는 생각보다 일찍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식가로 유명한 연예인이 저희 부모님 가게에 다녀갔는데 그분이 SNS에 남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주셨거든요. 남들은 유명 블로거나 인플루언서한테 돈을 주고 홍보를 한다는데 저희 부모님 가게의 경우는 운때가 따랐는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제대로 홍보를 한 셈이었죠.
그동안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던 부모님은 이번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아무리 손님이 늘어도 재료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고, 그 노력은 오히려 대박 가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가게 문을 연 지 2년도 안 돼서 가게를 확장하게 되었고 배달 주문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노상에서 장사를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았어요. 덕분에 창업 3년 만에 새 들어갔던 건물까지 인수하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장인 장모를 자기 돈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흉보던 남편은 내리막을 걷게 되었어요. 투자했던 돈은 여기저기서 깨지고 날아가 버렸고 회사 내에서는 연달은 투자 실패와 업무 과실로 결국 잘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한창 벌 때처럼 해픈 씀씀이를 자랑하더니 끝내 은행권에서 최후 독총장까지 날아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보고 시댁에 가서 돈 좀 빌려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당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오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무슨 염치로 자기 부모님께 손을 벌려? 그동안 당신이 부모님을 부모 취급이나 했어? 돈 잘 벌 땐 그렇게 무시하고 발길도 끊고 살던 사람이 돈 떨어지니까 자기 부모를 찾는 게 말이 되냐고. 난 못해. 난 못 가니까 당신이 가든 말든 알아서 해. 야, 그동안 네가 내 돈 가져다 줬잖아.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이다 뭐다 퍼다 준 돈 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네가 퍼다 나른 돈 다시 찾아오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 자말 말고 가서 5천 해와. 당장 이번 달 이자 안 내면 이 집 날아간다고. 그래, 내가 퍼다 나른 돈 당신 돈이라는 거 인정해. 근데 그간 어머님 아버님께 드린 돈 5천은커녕 500도 안 돼. 그나마도 당신한테 온갖 욕 얻어먹어가면서 가져다 준 돈이라고. 근데 뭘 다시 찾아오래. 그렇게 돈이 궁하면 그동안 당신이 명품 떠안겨준 사람들한테나 받아오라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자기 부모한테 용돈 몇 푼 드리고는 5천을 받아오라뇨. 그동안 남들한테는 한 병에 몇백만 원씩 하는 와인도 턱턱 안기고 수백 수천짜리 명품이며 골프채까지 쉽게 건네놓고는 왜 엉뚱한 데서 돈을 받아오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남편은 제 소유의 수입차를 팔아 은행 이자를 막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남편이 벌써 며칠째 사람들을 끌고 와 장사 방해를 한다고요. 가봤더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가게가 마치 제 가게인 것처럼 투자자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건 밖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 있는데 지가 뭐라고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선 홀을 비워달라는 둥, 테스트용으로 각 메뉴마다 만들어 오라는 둥 꿀값을 떨고 있더라고요. 엄마 말로는 벌써 며칠째 장사를 방해하며 이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손님들 사이에선 실랑이도 벌어지고 왜 줄도 안 선 사람을 먼저 들여보내냐고 항의도 많이 하고 했나 봐요. 그렇게 장사를 방해해놓고 돈이라도 내고 갔으면 말도 안 해요. 메뉴란 메뉴는 다 시켜놓고는 실컷 처먹고 돈도 안 내고 갔다는 거예요. 언제는 내 부모를 지 돈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자기 동업자랍니다. 이 가게가 자기가 투자해서 차린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는데 와, 정말 철판으로 얼굴을 두른 철면피가 따로 없더라고요. 한창 거품을 물어가며 투자자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던 남편은 절 보자 반갑게 손까지 흔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때다 싶었어요. 저 인간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다 싶었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무전 취직자 좀 잡아가라고요. 잠시 뒤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왔길래 지난 며칠간 남편이 사람을 끌고 와
무전 취식을 한 내역서랑 CCTV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끌려가고 말았죠. 파출소에 끌려간 남편은 거기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내가 누군 줄 아냐는 둥, 내가 자산이 얼만지 아냐는 둥, 이제는 있지도 않은 돈을 자랑하며 큰 소리를 쳐댔어요. 참고인으로 출석한 저는 그간 정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가족 간의 일이니 집안에서 처리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이요? 저 사람한테 제 부모님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지 돈 빼먹는 거머리라고 하는 놈인데 무슨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제 부모 가게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기 멋대로 제 부모님 가게를 두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거란 둥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피해자가 나올 게 뻔한데. 이래도 가족 일이라고 집에서 해결하라고 하실 건가요? 피해자가 나와야 그때서야 수사에 착수하실 거냐고요. 저 사람은 잠재적 사기꾼이라고요. 남편을 따라와 파출소에 와 있던 투자자들은 제 말에 두 눈이 커졌어요. 그러고는 남편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댔죠. 당연히 남편은 그 유들유들한 혓바닥으로 거짓말을 쏟아냈고 결국 저희 아빠가 파출소까지 찾아와 자기는 분점을 낼 생각이 없고 사위와는 그 일로 단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으며 창업해서 지금까지 남편 자금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하셨어요. 그제야 투자자들은 제 남편을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외에도 남편한테 속아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던 사람들까지 소송에 참여하면서 남편은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여러 건의 재판으로 정신이 없던 남편은 의외로 손쉽게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현재는 재취업에 성공해 직장인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남편과 살았던 5년은 어쩌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 멍청한 선택을 한 제 잘못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돈이라는 게 한순간에 사람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하루하루 내 손으로 땀 흘리며 일하며 번 돈이야말로 진정한 결실인데 말이죠. 남편은 저와 이혼 이후에도 여러 건의 소송으로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족도 나몰라라 하고 돈 외엔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남편은 결국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곁에 아무도 없이 외롭게 살게 된 거죠.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엄마의 말을 이제야 가슴 깊이 새기게 된 저는 앞으로 내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남의 돈으로 이룬 성공은 내 자신을 병들게 할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쁜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